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요. 어젯밤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섭 영장정담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들었고요. 또한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 제작진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네요. 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그러게요. 잠깐 당황했습니다. 네. 바보. 네. 하필 어제 블랙하우스 방영 시간이었는데요. 예. 가셔가지고 참 즐긴 인연이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즐긴 인연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가지 방식으로 두셨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억대 이건 잔돈입니다. 잔돈은 현금으로, 예, 목돈은 해외에서. 잔돈만 나왔고 목돈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예, 목돈은 해외에서 아주 복잡한 구조로 중간에 꼭 유령회사 페이퍼 캠페인이 이상한 이름의 회사가 여러 등장하는 방식이죠. 예. 잔돈 현금, 목돈 해외. 예. BBK 주가 조작만 해도 헤지펀드가 동원이 돼요. 예.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복잡해서 잘 전체 그림을 얘기할 때 다뤄지지 않는데 BBK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데도 해외 회사들이 들먹여줘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 그거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그 언론에서도 이걸 이해시키기 참 어려워했죠. 저도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에 온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네. 만드셨나요? 그리고 그걸 가장 적절한 시점에 내놔야 된다. 그게 다 쓰는 눈곱입니다. 예. 10년의 고민 끝에 만들어진 질문이다. 이제 목돈을 찾아야 될 차례죠. 목돈. 네, 이번 범죄 혐의에선 말씀하신 작은 돈들만 나와 있거든요. 네. 물론 110억 원이라는 돈도 아주 큰 돈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건 저는 잔돈, 공과금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은. 예,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고, 목돈을 찾을 차례고, 예.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먼저 수사해야 할 고리를 저는 큰 사회라고 봅니다. 예. 큰 사회의 역할은 이미 당선 이전부터 뇌물 배달을 했다는 건 밝혀졌죠, 이미. 그러니까 잔돈 배달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럼 목돈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검찰 출신의 법률가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해외본부 총괄이고 대통령의 사위예요. 잔돈 배달로 끝나지 않을 포지션이다. 게다가 해외 파트를 담당했기 때문에 해외를 드나들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사와 삼성전자 지사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스위스계 은행 계좌 중에 사이가 관리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눈으로 본 계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하면 증거로 왜 못 내느냐. 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계좌는. 저 같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있었고. 그걸 확보하려면 공권력이 나서야 한다. 예. 그리고 국가 간 조율도 필요하고. 목돈 찾기가 시작돼야 한다. 목돈. 예. 시작에 불과하다. 네, 물론 검찰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수사의 수단이고 끝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목돈까지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부분도 일부만 들어가 있고요. 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비위의 핵심은 뭐 많은 혐의들이 지금 있지만 돈입니다. 돈. 예. 돈 중에서도 가장 큰 단위 목돈 이걸 찾아야 되고요. 이게 대부분 공공의 영역에 있는 돈이거든요. 주인이 없는 돈들.
주인이 있는 돈을 뺏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없어져도 딱히 주인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 돈을 찾아내야 한다. 예. 그걸 못 찾고 여기서 끝나면, 이건 뭐, 시작만 하고 마는 겁니다. 예. 근데 첫 번째 연결고리는 큰 사회의 역할이 무엇이있는가 찾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당선 전에는 잔돈을 배달했고요. 당선 이후에는 배달의 단위가 달라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관련한 뉴스가 많겠죠. 네,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구속영장 발부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손글씨로 쓴 3장짜리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썼고요. 또 자신이 구속됨에 따라서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면서요. 자신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본인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모습이 드러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지탄을 받으실 거예요. 예. 지금은 참모습이 아니고, 겨우 일부, 예. 티끌만큼만 드러났다. 돈과 관련해서는 이거 찾아내겠죠. 예. 검찰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예. 자, 시작이다. 이제 영장이 다 공개돼 가지고 이제 영장은 이미 많은 분들이 예, 봤는데 거기에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깨알 같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디테일도 살아 있고요. 문장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횡령 350억대. 이 횡령 액수가 제일 큰 게 이 덩어리인데 이건 이제 다스에서 나오는 돈을 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걸 횡령이라고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잔돈들입니다. 억대. 예. 통상적인 일반적인 공무원이면 뭐 이렇게 5억 10억 나오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건 잔돈입니다.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경찰의 불법 사찰 문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더 내용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인데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경찰 댓글과 관련되어 있는 문건도 있다라고 하고요. 또 경찰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등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탄압을 모색하고 또 업무와 관련 없는 대통령 부부 이미지 제고 방안 등을 보고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그게 문서였을 뿐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네, 이 청와대 문건에 경찰이 실제로 그걸 실행한 다음에 보고한 내용이 이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건데요. 네, 경찰이 왜 대통령 부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네, 굉장히 깨알 같습니다. 안경점, 스타일리스트 등에게 얘기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은색 뿔테 안경, 빨간색 넥타이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비대예요, 비대. 이게 이분들도 관련된 분들은 다 단죄받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걸 상상도 못하게. 왜 경찰이 대통령 이미지 제고를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느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탈북자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자느니 정치 자금을 정부 비판적인 사람들한테 주지 말아야 한다는 아니죠. 연구 자금을. 그렇죠. 연구 자금을. 연구 자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보수 단체를 어떻게 참여시켜서 해야 한다는 7만 명 보수 단체 동원이라는 계획이 그냥 계획이 아닌 거예요. 예. 네,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대해서도요. 광고 빈도를 분석해서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몇 개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재단, 희망재단소,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게시타프 같이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수준이라는 게 너무 웃깁니다. 예. 옷을 이렇게 입으라. 네, 고향 마을 분위기도 전하고 있고요. 풍수가들 사이에서 마을 인기가 좋다라는 멘트까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경찰 자체 조사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경찰 내부에서 댓글 관련해서 그렇죠. 예, 경찰 내부에서 과연 그런 댓글 조직을 돌렸느냐, 7만 명을 동원했느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그 과거의 관련자들이 실행한 적은 없다, 계획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계획한 것만으로도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계획 정도가 아니라 실행한 게 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 증인들도 반드시 나오겠죠. 예. 그리고 경찰이 보수단체도 아니죠. 관변 프락친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보수단체가 아니에요. 돈 받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나간 그런 관편 프락치 단체인지 모르고 나간 선량한 시민들도 있겠죠. 예, 당연히. 그런데 그분들 그 소위 보수단체라고 불리는 관변 프락치들의 이 집회가 경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호됐던 거, 동원됐고, 예.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경찰이 그 집회를, 폴리스 라인 안에서 유지한 게 아니라, 예. 애초에 그 사람들하고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나온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복원하고 있던 영포 빌딩에서 압수수색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건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된 정도가 이렇게 압축돼서 이렇게 간단했다면 실제 실행은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겠죠. 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돈을 찾아야 한다. 돈을 찾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다음 뉴스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되는 시간이 이때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예, 네, 뉴스가 많은데요. 또 개헌도 중요한 뉴스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개헌 뉴스 하기 전에. 예. 자, 대통령 개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저희 진행 순서를 아수라장으로 자꾸 만드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중요한 회의가 계속 있다고 하시니. 예. 자, 우선 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개헌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헌법 1조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조항에 손을 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발표하게 되면 이 많은 내용을 국민이 속속들이 다 이해하시기 어렵고 잘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세 번에 나누어서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이 어떻게 헌법이 바뀌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거는 이제 권력 구조인데요. 이게 가장 야당에서도 예민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내각제적인 속성을 가진 권력 구조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제 4년 연임제예요. 네. 그리고 여기 결선 투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임기를 4년으로 한다고 혹여 이 개헌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줄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식과 같은 일인데 그렇게 호도하는 무슨 이야기들도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현행 헌법 128조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하도록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을 것도 같아서 부칙에 한 번 더 규정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해당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 더 연임할 수 없습니다. 5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고 끝나는 거죠. 그 연임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한 번 건너뛰고 세 번 한다. 이거 가능하나요?
그럴 수 없고요. 그럴 수 없습니까? 연이어서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서 딱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결선 투표제가 포함되는데 물론 뭐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결선 투표제는 왜 넣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무엇보다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대통령의 대표성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등 후보자가 몇 표를 얻었든지 간에 가장 많이만 얻으면 무조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반수,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등과 2등 후보 간에 다시 투표를 해서 반드시 과반의 지지 또는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양대 후보들 간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뭐 단일화를 한다거나 선거 연합을 모색한다거나 해서 정작 후보 각자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겨루기보다 선거 공학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2012년도 대통령 선거도 저희들이 그때는 단일화를 추진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가 비전과 전망 또 정책을 놓고 겨루면 된다. 그리고 1, 2등으로 과반 득표가 결정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겨루면 되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앞둔 후보 단일화의 정치공학 같은 것을 또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제도인데요. 말하자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이제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직 대통령 이 두 사람이나 지금 구금 상태에 들어가 있고 이게 다 제도가 가진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의회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내치를 담당하게 한다. 이런 구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네. 그 구상과 비교해서 지금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라든가 권한을 분권하는 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국무총리를 반드시 국회에서 선출해가지고 내치를 담당하게 하는 것만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권한 분산 조치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지위 중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상징적인 조치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유신 헌법에 들어간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라고 하는 규정인데 이런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원수가 아니고 단순히 국가를 대표할 뿐이다라고 규정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초월적 우월적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을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는 겁니다. 감사원은 우리 정부 각 기관에 대한 회계 검사권과 또 공무원들의 직무 감찰권을 갖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대통령의 큰 권한 또 권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을 아예 분리 독립하는 것도 큰 권한 분산 조치에 해당하고요. 또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역시나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도 역시 축소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가령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사전에 얻도록 했다든지
뭐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했다든지 하는 조치를 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부수적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삼권 분립의 정신을 확실히 세워서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이게 기본 방침인 거네요. 방향성인 거네요.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했죠? 순식간에. 대통령제 중심으로 가겠다. 예,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이 이제 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지형상 네. 대통령 발의 그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게 정치 현실인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안을 국회에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발의를 하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한 단정이신 것 같고요. 예.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 합의만을 기다릴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대통령의 개헌안이라도 내서 국회가 결정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국회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5월 초까지만 합의를 하면 어떤 신문에서는 5월 4일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5월 초까지만 합의를 하면 국회는 별도의 심의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국민에게 알릴 공고 기간만 정확하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을 때 국민에게 공고해야 될 기간이 20일이고 국회에서 표결이 끝나고 나면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 기간이 18일인데 이 38일간만 있으면 국회는 얼마든지 개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개헌 논의의 끝이다, 문이 닫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더 문이 열렸다. 그러니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개헌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국회 내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지 않아서 대통령이라도 이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물론 뭐 헌법이 준 권한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국회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네. 자기들 영역으로 넘어와서 뭐랄까요? 너무 재촉한다. 예. 네. 너무 재촉하고 너무 휘두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예. 정서적으로 실제 반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어제 저희들 정무수석님을 모시고 국회에 방문을 했는데 뭐 여당은 뭐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야당의 반응은 참 싸늘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데 저는 그것은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은 어쨌든 국회의원 제적과반수가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동시에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을 침범하거나 또는 뭐 너무 서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계속 자제하고 그저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해달라, 속도감 있게 논의해달라라고 하는 걸 계속 요구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15개월이 되도록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진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도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회의 선택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냈던 거고 오히려 대통령이 그렇게 개헌을 재촉할 때마다 국회 논의가 좀 한 걸음씩 진전해 왔던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꼭 지방선거 때 해야 하는 겁니까?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동시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개헌이 성사가 되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다음부터는. 아하.
그러면 선거를 한번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전국 동시 선거를 4년 주기로 2번씩만 하면 되도록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는 함께하고 그 중간에 국회의원 총선을 해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선거가 잦아가지고 국력의 낭비가 심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런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효과도 이번에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그 대통령 개헌안이 다 나왔으니까 이 개헌을 두고 여야 논쟁을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저희 순서들을 다 망가뜨리고 계시는. 그래서 김은지 기자가 옆에 아직도 앉아 있어요? 네, 아직 전해드릴 뉴스도 좀 있고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개헌 얘기는 했고요. 이제. 네. 개헌 뉴스도 있었는데. 네, 관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고일 관세 부과하는 행정명령 시행 하루 앞두고요. 한국을 관세부가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웬일입니까? 물론 네. 한시적이라는. 네, 물론 한시적입니다. 아직은. 토를 달긴 했죠. 예. 4월 말까지 유예인가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조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그 김현정 본부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했다. 잠정유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요. 잠정유예. 어쨌든 뭐 그것도 성과는 성과입니다. 예, 그 사이에 4월 말이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남북 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때쯤이면 그림이 좀 그려지고 연동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점까지는 관세를 면제받았다. 네, 우선 협상 시간을 예. 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베도 북일 정상회담 예, 난리예요 지금. 예, 모두 다 제안했다고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도 회담 추진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남북이 한다고 하니까 북미를 한다고 하고 북미 한다고 하니까 북일도 한다고 하고. 네, 북중도 김정은 체제에서는 정상회담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북중이나 아니면 북로까지도 다 가지 않을까. 육정회담 당사자국들이 뭐 중국과 러시아야 그렇게 급한 건 없습니다. 그쪽은 권력이 아주 튼튼하니까. 예. 아베는 지금 자기가 지금 당장 지지율이 30대 초반이라 돌파가 필요해서. 그렇죠. 사학 스캔들로요. 총리 퇴진 요구 시위가 열흘째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국제 환경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온 적이 없어요. 이 천재 일우의 기회고 꼭 잡아야 된다. 자, 하나 제목만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비리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KBS가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생활 편의를 봐준 예비역 중령을 국방부에 사업 특혜줬다라고요 하고요. 그런 정황이 나타났는데 기무사도 사실상 정황상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왜 이런 특혜를 줬겠어요. 예. 특혜를 주면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되돌려 줬는가가 없잖아요, 아직. 예. 지금은 그냥 받았다, 미국에서. 예. 그것도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로부터 그런 관련된 로비 회사죠. 예. 혜택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뭘 되돌려 줬는가가 없어요. 예.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